미국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불을 끄겠다던 사람이 오히려 기름통을 들고 서 있거든요. 범죄자를 잡겠다던 요원들이 5세 아이를 미끼로 쓰고 시위 현장을 촬영하던 간호사에게 10발의 총탄을 퍼붓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던 그 슬로건 아래에서 미국인들이 미국 정부의 총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말 민심에 밀린 걸까요? 아니면 11월 중간선거라는 더 큰 계산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비극이 어떻게 미국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경제와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1월 20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교회 유치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5살 리암 코네오 라모스는 평범한 하루의 끝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스파이더맨 캐릭터가 그려진 빨간 백팩을 메고 비니 모자를 쓴 그 아이에게 갑자기 무장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ICE 요원들이었습니다. 에콰도르 출신인 리암의 아버지 아드리안도 함께 체포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스 요원들이 리암에게 집문을 두드리게 했다는 겁니다. 집안에 있던 어머니까지 체포하기 위한 미끼로 5살짜리 아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죠. 당시 J.D. 벤스 부통령은 미네소타를 방문해 리암의 아버지가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요원들은 리암을 보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리암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한다. ICU에 미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텍사스 구금센터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비니 모자와 스파이더맨 백팩을 맨 리암이 체포되는 사진은 순식간에 SNS를 뒤덮었습니다. 민주당 호아킨 카스트로 텍사스주 연방 하원의원은 이 소년은 ICE 시스템과 구금 제도의 괴물 같은 실태를 표상하는 존재가 됐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텍사스 연방서부지법의 프레드 비어리 판사, 이분이 내린 판결은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비어리 판사는 2월 3일까지 리암 부자를 석방하고 미국 밖으로 이송하는 것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법원 판결문답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에 시민들의 공분을 일으켰던 리암의 체포 당시 사진을 직접 첨부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하늘나라는 이런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신약성서 마태복음 19장 14절입니다. 연방 판사가 이민단속 사건 판결문에 성경을 인용한다? 전례 없는 일입니다. 비어리 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독립선언서라는 미국의 역사적 문서를 모르는 것 같다며 정부의 조치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의 폭정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토머스 제퍼슨이 비판한 권위주의적 왕이 되려는 자를 인용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연방법원장 패트릭 실츠는 더 과감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ICE가 법원의 석방 명령을 2주나 무시하자 토드 라이언스 ICE 국장 직무대행에게 법정 출두를 명령한 겁니다. 연방기관 수장을 소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실츠 법원장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ICA 법원 명령 위반 정도도 역시 이례적이라고 일침을 놓았습니다. 사법부와 행정부의 이례적인 충돌. 그런데 더 큰 비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주 사이에 무려 3명의 시민권자가 연방요원의 총에 맞았고 그중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월 7일 미니애폴리스 르네 니콜 굿 37세 콜로라도 출신의 백인 여성이자 태생적 미국 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지니아 올드 도미니언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시인이었고 2020년에는 미국 시인 아카데미에서 수상할 정도로 유망한 작가였습니다. 6살짜리 아이의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르네는 IC 요원 조너선 로스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정확한 경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단속 대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17일 뒤 1월 24일 같은 도시에서 불과 1.6km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 37세 미니애폴리스 제향군인병원에서 5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며
참전용사들을 돌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르네굿의 사망에 항의하는 아이스 아웃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네소타주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고 범죄 전력은 교통위반 딱지가 전부였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과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프레티는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단속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연방요원이 한 여성 시위자를 밀치자 그녀를 보호하려고 나섰습니다. 그 순간 요원들이 프레티에게 페퍼 스프레이를 뿌리고 바닥에 제압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현장 영상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레티는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여러 요원들에게 최소 10발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5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프레티가 권총을 소지한 채 요원들에게 접근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CNN이 확보한 영상에 따르면 연방요원은 총격 직전 프레티의 권총을 이미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사실상 비무장 상태에서 총격을 받은 것입니다. 참전 용사들을 돌보던 간호사가 연방요원의 총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의 밤거리에는 또다시 분노한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이 도시의 이름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2020년 5월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을 쉴 수 없어요. I can't breathe 라고 외치다 숨진 바로 그 도시입니다. 전 세계적인 BLM,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진원지였습니다. 6년이 지난 2026년 1월 같은 도시에서 다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한파 속에서 수천 명의 시위대가 행진했습니다. 이번에는 BLM이 아니라 아이스 아웃이었습니다. 이민단속 반대를 넘어 트럼프 행정부 인권 탄압 반대 운동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시위대와 연방 요원들의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요원들은 시위대의 얼굴에 초록가스를 뿌리고 섬광탄을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연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NBA 선수협회가 성명을 냈습니다.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항의 시위를 하면서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는 미네소타 주민들과 연대한다. 미네소타 연고의 프로구단들 팀버월브스 NBA, 링크스 WNBA, 바이킹스 NFL, 트윈스 MLB, 와일드 NHL, 유나이티드 MLS까지 한 목소리로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에 서명했습니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이민 단속의 문제를 넘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ICE 요원들의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거리의 분노가 정치권으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키던 거물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월 25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부인 미셸 오바마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알렉스 프레티의 살해는 가슴 아픈 비극입니다.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에게 우리의 여러 핵심 가치가 갈수록 공격받고 있다는 경종이 되어야 합니다. 오바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인 자유를 지키며 정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궁극적으로 시민인 우리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실상 시민 저항을 독려한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들에게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 클린턴은 더 나아가 미국 민주주의의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일어나서 발언하고 우리나라가 여전히 우리 미국 국민의 것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놀라운 건 보수 진영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전미총기협회 NRA가 트럼프 행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프레티의 합법적 총기 소지를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하자 합법적인 총기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한 것입니다. NRA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 중 하나였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투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심지어 미네소타 주지사 공화당 경선 유력 후보였던 크리스 마델 변호사는 지나친 이민 단속으로 공화당이 승리하기 어려워졌다며 출마를 철회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직 민주당 대통령들의 비판, 지지 기반인 NRA의 반발, 자당 후보의 출마 포기, 트럼프는 사면 초가에 몰렸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성인 1,1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트럼프의 국정 지지율은 38%,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조사와 같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민정책 지지율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50%가 찬성하고 41%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찬성 39%, 반대 53%. 강경 이민 단속이 트럼프의 최대 무기에서 최대 부담으로 바뀐 것입니다. 특히 IC의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한 비율이 58%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무당층의 반응입니다. 무당층의 63%가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했습니다. 11월 중간 선거에서 승패를 가를 스윙 보터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월 26일 미네소타 단속 작전의 책임자인 그레고리 보비노 국경 순찰대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대신 백악관의 국경 문제 총괄 책임자 톰 호먼, 일명 국경차르를 미네소타로 급파했습니다. 톰은 강경하지만 공정하다. 그는 나에게 직접 보고할 것이라고 트럼프는 밝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민주당 소속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매우 좋은 통화를 했다.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월즈 주지사도 통화가 생산적이었다고 화답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총격 사건 공정수사와 미네소타 배치 연방요원 수 감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떠날 것이다 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강경파 트럼프의 전략적 후퇴. 하지만 이 시점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전역이 이민 단속 논란으로 들끓고 있을 때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자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홍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1월 30일 전 세계 극장에서 개봉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 20일간의 멜라니아 여사 행적을 담은 영화입니다. 멜라니아가 직접 설립한 제작사 뮤즈 필름스가 공동 제작했고 본인도 프로듀서로 참여해 기획부터 편집, 마케팅까지 전반에 관여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아마존 MGM 스튜디오가 이 영화의 판권을 4천만 달러, 약 570억 원에 사들였습니다. 홍보비로만 3,500만 달러, 약 500억 원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몫은 전체 수익의 70% 이상, 약 4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재직 중에 수백억 원의 개런티를 챙기며 자기 홍보물을 만든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멜라니아가 영부인이라는 공적 지위를 상업적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며 영부인보다 콘텐츠 제작자처럼 보일 때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100만 달러를 기부하며 관계 개선에 나섰던 제프 베이조스의 아마존이 이번에는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것을 두고 트럼프에게 뇌물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영화 연출을 맡은 브렛 레트너 감독도 논란입니다. 러시아워 시리즈로 유명한 그는 2017년 여러 건의 성추행 혐의로 미투 운동 당시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한 인물입니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투 퇴출 감독의 복귀작이 영부인 다큐라는 아이러니가 생긴 것입니다. 멜라니아 여사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36%, 트럼프 6기 퇴임 당시 42%로 역대 영부인 중 최저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보다 6%포인트 더 떨어진 것입니다. 남편은 지지율 최저치를 찍으며 후퇴하고 부인은 논란 속에서 셀프 홍보에 열중하고 트럼프 가문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정치적 혼란이 경제로 옮겨붙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경제 채널의 본론입니다. 미네소타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미국 경제의 뇌관을 건드렸습니다. 바로 연방정부 셧다운입니다. 민주당은 미네소타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국토안보부 DHS 예산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ICE의 전면적 개혁이 없으면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요구사항은 이민 단속 요원의 보디캠 의무화, 얼굴 마스크 착용 금지, 신분증 폐용 의무화, 영장 없는 가택 진입 금지 등입니다. 결국 1월 31일 0시 1분 미국 연방정부는 부분 셧다운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두 번째 셧다운입니다. 국토안보부, 국방부, 재무부, 교통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주요 부처의 업무가 동시다발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정부 기능의 약 4분의 3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금 신고 시즌을 맞은 국세청 IRS 업무가 중단된 것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방지원과학연구, 주거 프로그램도 일시 정지됐습니다. 현역 군인, 항공관제사, 교통안전청 TSA 요원 등 필수 인력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으로 근무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결국 타협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예산법안은 9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정규 예산으로 처리하고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임시예산으로 편성한 뒤 별도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원은 이 예산안 패키지를 찬성 71대, 반대 29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를 극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개혁은 2주 내가 아닌 오늘 시작돼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 사태의 핵심은 불확실성입니다. 첫째, 노동력 공급 불확실성. 강경 이민 단속이 지속되면 저임금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생깁니다. 농업, 건설, 식품 가공, 서비스업 등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이 직격탄을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정책 불확실성. 이민 정책이 2주마다 협상을 거치는 롤러코스터 상황이 되면 기업들의 인력 계획 수립이 불가능해집니다. 외국인 인재를 채용하려던 기업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셋째, 중간선거 변수.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35석, 하원 전체, 주지사 36석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만약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거나 상원 격차를 좁히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동력은 급격히 약화됩니다. 관세 정책, 감세 연장, 규제 완화 등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들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대외 이미지 타격. 밀라노 동계올림픽을 앞둔 이탈리아가 아이스이원을 올림픽에 파견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등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외 이미지 악화는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고 이는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트럼프는 왜 물러섰을까요? 첫 번째 가설, 민심에 밀렸다. 5살 아이의 눈물, 간호사의 열발 총탄, 영하 20도에서 거리로 나선 시민들. 이 모든 것이 여론을 뒤집었고 지지율 38%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도 민심의 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입니다. 두 번째 가설, 중간선거 계산이다. 11월까지 9개월. 무당층의 63%가 단속이 지나치다고 답한 상황에서 강경 기조를 유지하면 중간선거에서 참패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지사 경선 유력 후보가 출마를 포기할 정도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략적 후퇴로 이미지를 관리하고 중간선거 이후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가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입니다. 아마 둘 다일 겁니다. 민심이 움직였고 트럼프는 그 민심을 선거라는 프리즘으로 읽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트럼프의 후퇴는 항복이 아니라 전략적 재편입니다.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안보부 예산을 둘러싼 협상이 2주마다 반복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이 상수가 됩니다.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농업, 건설, 서비스업의 비용 상승에 주목하세요. 11월 중간선거는 트럼프 심판론과 물가 심판론의 대결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 더 표심을 움직이느냐에 따라 시장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유럽과의 외교적 마찰이 확대되면 통상 협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기업의 해외 사업에 대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합니다.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5살 리암, 참 전용사를 돌보던 간호사 알렉스, 그들의 눈물과 피가 미국 정치를 뒤흔들고 그 여파가 경제와 시장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불을 끌어왔다던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기름통을 내려놓을지 아니면 불길이 더 번질지 11월이 그 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